아, 안녕하셨어요. 자, 3주차 동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두 번째 주인데요. 여러분 독서보고서 또 토론방 토론 퀴즈 잘 진행해 주셨고요. 일단 저는 즐겁게 여러분들이 쓴 글들을 읽었습니다. 조금 아쉬운 거라면 여러분들 좀 개인의 글들이 좀 거기에 통합이 돼서 표현이 돼서 좋겠다 하는 건 있었는데 대체로 잘 해주셨고요. 바쁜 중에도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주 나눈 토론들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간단하게 리플렉션을 하고 이번 주 또 주제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먼저 독서 보고서인데요.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우리 성경적인 선교에 대한 성경적 관점이 구심력적 선교, 원심력적 선교, 또 소위 다중심적인 선교의 분산화, 이렇게 이제 세 가지 개념으로 이제 오트 교수님이 설명을 했고, 그런 부분들을 좀 설명하라는 그런 이제 과제였는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구약의 선교는 이제 구심력적 선교였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 또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두고, 특별히 이제 성막이든지 성전에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두시고,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이 그 열방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이제 그림,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다 해서 구심력적 선교,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이제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선교적 명령을 다시 주실 때 이제는 너희들이 흩어져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을 주셨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원심력적 선교다, 흩어지는 선교를 원심력적 선교로 이제 얘기를 하죠. 자, 그렇다면은 선교의 분산화, 다 중심화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원심력적 선교라고 하는 틀 안에서 그것이 이제 한 개의 원심력은 축이 있는 거잖아요. 그 축이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이 축이 움직이다가, 그때 당시에 그 원심력이라는 것은 소위 Jewish Christianity, 유대적인 기독교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독교적인 정체성, 기독교라는 것은 그때는 아직 없었을 수 있지만 회당에 참여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그들이 모였단 말이에요. 그때 중심축은 소위 예루살렘과 유대주의라고 하는 그 축 속에서 복음이 해석이 되고 기독교 정체성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 축이 옮겨가죠. 소위 젠타일, 이방인 문화로 옮겨갑니다. 처음에는 이것을 옮기길 원하지 않았는데 오순절날 각국 나라의 말로 이미 번역이 돼서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선포가 되고, 또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퍼져 나가고, 또 고넬료를 향해서 베드로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베드로에게 유대주의적인 그 복음의 해석으로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11장에 가면은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또 유대 문화를 벗어난 소위 헬라 문화적인 그런 그 틀 속에서 기독교가 새로 해석이 되고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세워지고, 그리고 이제 그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가 소위 그 젠탈 헬라 문화라고 하는 틀 속에서 복음이 재해석이 되고 기독교 정체성이 다시 형성되고 거기서 선교 운동이 또 퍼져나가는,
그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다시 로마로 가고 이 라틴 문화로 가면서 또 성경이 라틴어로 번역이 되면서 소위 그 라틴 문화에서 또 이 복음이 재해석이 되고 기독교적 정체성이 형성이 되고, 물론 복음의 본질이 변화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것을 해석하는 그 틀이 바뀐다는 것이지. 그러면서 새로운 또 그 복음의 중심지가 형성되고, 그래서 계속 복음의 중심지가 이제 그렇게 해서 북유럽으로 갔다가 서유럽으로 갔다가 영국에서 북미주로 갔다가 뭐 또 한국으로 갔다가 다시 또 이것이 우리가 촛대가 옮겨간다고 그렇게 표현을 해왔는데, 그런 것처럼 선교의 축이 움직여 왔다 하는 것을 이제 그 선교의 분산하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이 분산화에는 아주 중요한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은 이 복음의 상황화. 새로운 문화에 들어갈 때마다 그 문화의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고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적인 정체성을 새로 세워져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그 문화 속에서 기독교가 뽑히게 됐을 때 이것이 다시 선교의 축이 돼서 복음이 퍼져나가는 그런 과정의 연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도 이제 그런 그 굉장히 거대한 이 전환의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들어와서 제일 큰 변화가 뭐냐면은 기독교의 중심축이 서구의 기독교 축이었다가 이제 서구 기독교가 약화되고 오히려 그 반대로 비서구 지역에서 우리가 다수 세계라고 하는데 비서구 세계에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황성이 올라가고 그래서 교회가 확장이 되면서 최근에 들어서는 이제 소위 비서구 세계의 선교 운동이 서구의 선교 운동을 이제 그 거의 대체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막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타나는 선교 운동은 또 다른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교의 그 축이 계속 움직였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할 수 있는 것이고, 제가 5주차에 읽을 앤드류 월스의 그 논문, 그 내용이 이제 이 부분을 좀 잘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정체성이 계속 어떻게 바뀌어 왔는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복음은 두 가지, 문화와의 관계에서 두 가지의 형태를 띄어야 된다. 하나는, 문화의 포로로서 복음.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다른 아직 예수를 모르는 문화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문화의 포로가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문화의 옷을 입고 그 문화의 관점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해석이 되고 거기서 그 문화에 기초한 기독교적 정체성이 세워져 간다. 그걸 이제 그 문화의 포로로서의 복음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뭐 이거는 뭐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그 문화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알아듣게 하려면 복음이 그 문화의 언어로 번역이 되고 그 문화의 그 문화적 개념을 가지고 설명이 돼야 되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제 복음의 그 문화에 따른 재해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의 경착이 돼서 그 문화에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래서 그 문화의 문화에 기초한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형성이 되면 이제 이 복음이 그 문화를 바꿉니다. 개혁하는 거죠. 변혁합니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이제 이 앤드류 월스는 뭐라고 했냐면 문화의 해방자로서의 복음이다. 그 문화 안에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문화 영역들을 개혁해가는. 근데 이 두 가지 영역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느 정도 이제 그 기독교의 뿌리가 내리면 이제 그 거기서부터 또 다른 선교의 운동의 원심력적 운동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앤드류 월스는 이제 그 논문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두 가지 원리가 적용한다. 새로운 문화 속에 복음이 들어갔을 때 두 가지 원리가 적용하는데 하나는 토착화의 원리, 소위 문화의 포로로서의 복음의 역할, 토착화의 원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문화 해방자로서의 복음의 원리, 순례자의 원리라고 그래요. 순례자의 원리. 나중에 우리가 다시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원리에 의해서
문화에 젖어들고 문화의 포로로서 역할도 하고 그 문화를 변혁시키는 역할을 하면서 이 복음의 소위 센터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바뀌어왔다. 예를 들면 한국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복음이 한국 문화에 들어와서 한국 문화를 입죠. 우리가 뭐 하나님을 알라를 야훼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새벽 기도도 하고 뭐 성미도 하고 우리 한국적인 문화 토양 속에서의 기독교적인 정체성이 세워져 왔고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성숙하게 나니까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선교 운동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계속 이런 과정이 이제 전 세계의 모든 민족을 향해서 퍼져나가고 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그 오트 교수님이 얘기하는 선교의 세 가지 모형을 설명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토론방에서는 이 데이빗 보시가 쓴 길 위의 영성이라는 책을 우리가 같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사실은 이게 선교사의 영성이면서 동시에 선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데 어쨌든 뭐 저희가 이제 주로 선교사로서의 그 영성에 우리가 많이 적용을 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데이빗 보시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의식은 이런 거예요. 당시 이제 그 19세기부터 20세기 전반기까지 그 전 세계에 엄청난 이 복음화 영향력을 발휘했던 이 서구 선교. 라뚜레 같은 경우 역사학자는 위대한 선교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엄청난 그 결과를 냈죠. 서구 교회의 이 선교 운동이. 근데 그 성과만큼이나 비판도 따라온 거예요. 특별히 이제 1950년대, 60년대, 70년, 이 책을 쓴 70년대 이제 가장 피크였는데, 뭐, 선교사 보내지 말아달라고 하는 모라토리엄이라든지, 또 서구교회 내에서도 기독교 선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반응이 이제 시작된다든지, 피선교지 교회들도 뭐 서구 선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표현하게 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이 보시는 이거 뭔가 잘못되었다. 서구 선교가 뭔가 문제가 있었다. 그런 자기 비판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보시가 얘기하는 대안은 뭐냐면 선교의 본질로 돌아간다. 이 선교가 승리주의자, 그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의 그 선교가 아니라 약한 자의 선교. 그래서 이제 십자가의 영성, 또 고린도후서에 나타난 바울의 영성, 그걸 이제 길 위의 영성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 영성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제 그 시대적 배경이 그랬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그 길 위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이제 바울의 선교의 영성을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바울의 선교하고요, 서구의 선교를 비교하면, 쉽게 얘기하면은 서구 선교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의 선교였어요. 돈도 있었고요, 문화적인 우월성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그 우월성도 있었고요, 뭐, 지적인, 학문적인, 여러 가지 우월성을 가지고 이 서구 사람들이 그 우월성을 앞세워서 거기다가 복음을 얹어가지고 이 선교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울의 선교를 봤을 때는 하나도 없죠. 여러분 그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이 뭐 돈을 싸들고 갔습니까? 아니면 우월한 문화적인 당시 로마 헬라 문화에 비해서 유대 문화가 뭐 그렇게 대단하겠어요? 소위 마이너리티의 그런 열등의식을 가지고 뭐 문화적인 우월성도 없고 재정적인 것도 없고 정치적인 힘이 있었어요? 아마 지적으로는 뭐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으로 바울이 그 새로운 지역에 복음을 전할 때 그는 굉장히 연약한 자로서 멸시천대받고 고통당하는 자로서 들어갔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 지역의 교회 개척하고 지역을 바꿀 수가 있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컨디션을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그런 과정 속에서 복음의 능력이 드러났고 성령의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기독교가 빠른 속도로 퍼져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제 보시의 관점에서 볼 때, 서구의 선교는 우리가 그 바울 성경의 모델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더 이전으로 가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델을 우리가 따르지 않았다. 특히 십자가를 향하시는 그 골고था 산상의 예수, 실패한 자, 패배한 자, 연약한 자. 그러나 십자가상에서 그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그런 그 전환점을 만드는 것처럼 선교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성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그 두 모습을 비치면서 우리가 바울의 선교 영성,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것을 길 위의 영성이다. 이렇게 이제 그 설명을 한 거고요. 우리가 이 선교사의 이미지에 대해서 얘기할 때 대표적으로 이제 그 이야기되는, 그 모델이, 해럴드 훌러라고 하는 학자가 쓴 그 미션 처치 다이내믹스라는 책이 있어요. 1980년, 18년인가요? 80년 쓴 책인데요. 거기 보면은 이제 선교사의 그 이미지로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좀 그 사진을 띄워보면, 그림을 띄워드리면 이겁니다. 여기 보세요. 첫 번째는 이제 뭐 이제 교회가 없는 지역이라면,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이라면 이제 선교사가 파이어니어스, 개척자가 되겠죠. 두 번째는 이제 parent, 부모. 현재 교회가 형성이 되고 아직 미약한 가운데 이제 그 교회가 있게 되면 선교사가 부모로서 역할을 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세 번째 단계는 파트너. 말 그대로 파트너가 되는 겁니다. 대등한 단계에서 같이 일하는.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는 participant, 참여자죠. 여기 그림 보이시죠? 현지 교회가 주도를 하고 이제 선교사가, 선교기관이 이제 거기에 참여하는 형태로 이제 이 네 가지 이미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서구 선교에서는 이 네 가지 이미지가 어느 정도 초기에는 가능했겠죠. 개척자가 됐고 교회가 형성되면은 소위 부모로서 양육하고 또 이제 어느 정도 크면은 파트너가 돼서 파티시펜트. 논리적으로 보면 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다이어그램입니다. 근데 이제 그 특별히 뭐 롤랜드 알렌 같은 20세기 초에 선교학자 같은 경우는 이 페런트 단계를 넘어서기 어려울 것이다. 서구 선교가. 왜냐하면 서구적 우월감이 너무 몸에 배어있기 때문에 어떤 상태에 가더라도 현지인들이 믿업지가 않고, 그래서 이 소위 패터널리즘이라고 그러죠. 가부장주의. 선교사가 항상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결정해주고 모든 걸 다 도와주고 현지인들은 그 안에서 뭐 활동하는, 그게 패터널리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패터널리스틱한 그런 그 관점을 벗어나지 어렵고, 실제로 역사적으로 보면 서구 선교사들이 그런 관점을 내놓지 못했다. 그래서 파트너 단계나 파티시펜트 단계로 가기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서 그분은 빨리 떠나라, 선교사들이. 롤랜드 알렌의 그 missionary method, Saint Paul's or ours 해가지고 이제 선교사적 방법, 바울의 것이냐, 우리의 것이냐, 뭐 이제 책에서 바울의 모델을 따라가야 된다. 바울은 오래 있지 않았다. 개척자로 들어갔다 하더라도 어느 형성되면 내가 빠져줬다. 남아서 뭐 페런트 노릇하고 파트너 노릇하고 이런 거 하지 않았다. 뭐 그런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선교사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오늘날 뭐 복음이 전혀 전파되지 않은 지역에 여전히 파이어니가 필요하긴 하지만 오늘날은 소위 파티시펜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선교사들이 그 현지인 리더십 아래서 현지인들과 함께 뭐
제가 있던 태국 같은 경우는 사실 현지인들 교회가 주도하고 돕는 형태로 그렇게 사역을 많이 합니다. 물론 한국 선교사들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이 그림에 대해서 데이빗 보시가 관점에서 보면은 이 그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선교를 많이 생각하는데 오늘날 요구되는 것은 대부분의 선교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 파티스펜트 단계의 선교적 그림을 가지고 사역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시대에 우리가 들어와 있지 않는가. 그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쉽지 않죠. 우리 이제 한국 선교도 서구적 패턴을 우리가 받아서 선교사들이 막강한 국내 한국의 재정적인 것 가져오고 또 문화적인 것들도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가 동원하면서 현지에서 선교사 주도로 사역하는 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데이빗 보시가 얘기하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저희도 길 위의 영성에 대해서 더 고민해야 된다. 그런 이제 과제를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좋은 토론을 해주셨는데, 소위 약한 자로서의 선교,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 한국교회 선교를 기획할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해보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옳은 그 선교의 모델이 있다면 그런 선교적 영성을 회복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이번 주 과제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독서 과제는 저희 주교제 선교신학의 도전 5장 선교의 과업에 관한 것입니다. 그 네 가지 과업에 대해서 잘 요약을 해놨어요. 그래서 앞에 두 개는 뭐 우리 복음 유지자들도 강조를 하고 뒤에 두 개는 에큐메네 쪽에서 강조한다 이렇게 뭐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네 가지 내용에 대한 이해를 하시고 각 영역이 이제 지나치게 갈 때 그 문제점들을 쭉 써놨어요 그 책에. 그래서 그 지나칠 때 문제점을 여러분의 언어로 써주시고요. 뭐 여러분의 견해를 좀 덧붙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은 한국교회 선교에 적용을 해보는 거죠. 우리가 어떤 쪽에 우리가 강조하고 선교를 해왔는지, 그렇게 선교해온 것에 우리의 그 문제점은 뭐가 있었는지, 강점은 뭐고, 문제점은 뭐고, 또 어떻게 더 발전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두 번째 문제로 드렸는데, 뭐, 여러분 적절하게 그 질문해 준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고, 토론 질문은 그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책 1, 2장, 1장, 2장 내용을 중심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여러분 다 이 책 있으시죠? 이 책은 그 1975년에 존 스타트가 쓴 책, 우리 한국말은 현대 기독교 선교라고 그렇게 이제 써 있는데, 그 1975년에 이제 선교에 대한 다섯 개의 챕터가 있는 책을 쓰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1975년에 쓴 책은 74년에 우리 복음주의 선교운동의 중요한 그 회의라고 할 수 있는 로잔 세계복음화 대회가 있고, 그 다음 해에 거기에서 만들어진 그 로잔 언약 내용을 중심으로 5개의 챕터의 책을 쓴 겁니다. 존 스타트가 이제 그 로잔 언약, 74년도 로잔 언약을 기초한 분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일종의 해설서, 뭐 그렇게 해서 5개의 챕터에 글을 썼어요. 그 내용, 주제는 첫 번째는 선교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전도가 무엇인가, 네 번째는 대화가 무엇인가, 타종교와의 대화겠죠. 네 번째는 구원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가 회심이 무엇인가. 5개의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이 책을 쓰셨어요. 지금 뭐 기독교 선교의 아주 핵심적인 그런 이슈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40년 뒤에, 그 2015년이겠죠? 책이 아마 2015년에 쓰여졌을 것 같은데. 맞아요. 2015년에 이게 쓰여졌는데, 40년이 지난 뒤에, 똑같은 5개의 챕터에 대해서, 각 장에 대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 오늘날 그 복음주의 선교 학자의 어떻게 보면 대표자 중에 한 분이죠. 이분이 그 각 챕터에 대한 오늘날 입장에서의 뭐 선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대화에 대해서, 구원과 회심에 대해서 쭉 쓰셨습니다. 그러니까 총 10개의 챕터로 되어 있고요. 홀수 챕터는 존 스타트 성교사님, 목사님 쓰신 거고, 짝스 챕터는 40년 뒤에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쓴 것입니다. 근데 존 스타트는 그 74년 로잔 언약을 이제 기초했다고 그랬잖아요.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2010년, 35년 뒤, 46년 뒤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에서 이루어졌던 로잔 3, 세 번째 로잔 대회. 거기에서 케이프타운 서약을 기초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이프타운, 그러니까 거기 선교대회, 세 번째 로잔 대회의 그 발표문, 서약을, 집필한 사람이니까, 두 분이 아주 복음주의 운동에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그 존 스타트와 크리스토퍼 라이트는 후계자 관계로 이렇게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존 스타트가 이제 살아계실 때 어떤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랭햄 미니스트리라고 그 주로 제3세계 지도자들을 여러 가지 뭐 신학 교육이나 또 교재나 이런 책 이런 걸 지원함을 통해서 그 제3세계 지도자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셨는데, 그 사역 대표로 이제 본인의 후계자로 크리스토퍼 라이트를 임명했죠. 그래서 이제 상징적으로 크리스토퍼 라이트, 존 스타트의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데,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의 관계도 특별하고, 또 두 분이 했던 그 복음주의 선교 운동에서 주도적인 역할도 중요하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 속에서 이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두 가지 의미에서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복음주의 선교학계가 지난 40년 동안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 같은 복음주의지만 굉장히 많이 변했거든요. 선교가 무엇이라는 것에 대한 그 관점도 바뀌었고, 전도, 뭐 구원에 대한 관점도 바뀌었고,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상당히 큰 그 변화들이 있었는데, 이 두 학자의 관점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두 분이 로잔 언약과 그 케이프타운 서약을 주도한 지도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같은 로잔 운동이 40년 동안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책 첫 번째 이제 주제죠. 1장, 2장은 선교가 무엇인가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첫 번째 질문은 두 사람이 주장하는 선교의 정의는 무엇인가? 동일한가? 아니면 조금 다른가? 다르다면 무엇이 다른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제 그 존 스타트는 선교를 얘기할 때 전도와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가 파트너로서 같이 가야 되는데, 두 개가 동시에 가야 되는데, 그러나 복음 전도의 우선성, 복음 전도가 더 먼저 가야 된다. 더 중요하다. 더 중요하다. 우선적이다. 더 중요하다기보다는 둘 다 똑같이 중요한데, 똑같이 선교인데, 복음 전도가 우선성을 갖는다. 이런 이제 주장을 했어요. 74년 당시에 존 스타트가 이 얘기할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했죠. 어떻게 사회 참여가 선교냐? 전도하고 교회 세우고 영혼 구원하는 게 선교지.
그런 것이 이제 굉장히 강력하던 시대에 이것을 제안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굉장히 센세이션한 주장이었지만 근데 오늘날 40년 뒤에 와서는 전도의 우선성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뭐 그것이 틀렸다기보다도 그런 관점 자체에 비판적인 다른 관점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크리스토퍼 라이트가 뭐라 그랬냐면 복음 전도와 사회 참여는 사실 나눌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동반자가 되냐? 그냥 하나인데. 그래서 이 복음 전도의 우선성이란 말 자체는 논리적으로 성립될 수가 없고 오히려 이 두 가지 영역을 우리가 만약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한다면 복음의 중심성, 이걸 할 때 있어서 복음이 중심이 돼야 된다고 하는 복음의 중심성을 강조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 짧은 설명에 뭐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두 분의 그 주장을 보면서 특별히 이제 크리스토퍼 라이트 2장에 보면은 왜 이분이 그 복음의 중심성을 얘기하는가? 왜 둘은 나눌 수 없다고 말하는가? 둘은 나눌 수 없기 때문에 선교는 어떤 모양이 돼야 되는가? 뭐 이런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그런 관점 차이가 우리 선교 현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내가 만약에 존 스타트의 관점을 가지고 사역을 하는 것과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관점을 가지고 사역하는 것 사이에 어떤 사역적인 그런 그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고 표현을 해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정도 하고요.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공지사항에 그 라이브 토론 일정을 올렸어요. 그래서 A1반에는 18일, 19일 날 일정으로 돼 있고 A2반은 19, 20일 일정으로 이렇게 제안했는데 여러분들이 그 자신이 원하는 날짜를 얘기해 주셔야지만 제가 그 라이브 토론 일정을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어요. 저도 지금 감은 안 오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정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제 그걸 보고 라이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꼭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과제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그 라이브 토론은 여러분들이 써야 할 논문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하는 형태로 할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연구 주제를 정하고 주제는 제가 제시한 것 중에 하나 되고 여러분이 관심 있는 걸 좋습니다. 그걸 하고 그 다음에 왜 이 주제가 나한테 중요한가 하는 걸 설명을 하고 그걸 연구 질문이라고 그래요. 나는 이런 질문을 가지고 이 글을 쓰겠다. 그래서 연구 질문을 정확하게 표현해 주시고 그 다음에 본론에 가서 이 질문을 가지고 이전에 얘기한 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분들의 의견은 이런 겁니다. 한 두세 명 정도는 그걸 언급해 주시고 이런 의견들이 있었지만 나는 이 질문에 대해서 내 생각은 이런 것입니다. 그냥 그 유치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의견을 쓰시면 돼요. 여러분의 의견을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런 논의가 우리의 이런 질문이 왜 선교에 중요한가 하는 그런 결론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 라이브 토론 때 간단하게 한 1인당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퀴즈, 그래서 그 일정에 공지에 들어가서 꼭 자기 일정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퀴즈는 여러분 잘 하시는데, 띄어쓰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감점이 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건 제가 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띄어쓰기 문제로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도록 하지는 않겠는데, 오탈자는 그거는 안 됩니다. 그거는 이제 감점 처리가 될 겁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고서나 뭐 토론은 좀 그렇게 크게 좌우되진 않는데, 여러분 그 독서 보고서 쓸 때 제가 드리는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생각을 착착 정리해서 쓰시는 건 참 좋은데, 제가 질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질문자의 의도를 파악해서 여러분이 쓴 보고서 안에 그 의도가
거기에 표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몇 분은 제가 볼 때 질문한 내용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감점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주의를 하시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3주차 제가 8주인데 여러분 이제 뭐 사역하시면서 또 일하시면서 공부하시기 때문에 어려운 가운데 하신다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의미 있는 공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공부에 좋은 그런 그 열매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정도 하겠습니다.